오늘의 이야기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 책을 한 어른에게 바친 것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 어른은 세상에서 나와 제일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그 어른은 심지어 어린이를 위한 책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 세 번째 이유도 있다. 그는 지금 프랑스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고통받고 있어 위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들로 부족하다면 나는 이 책을 어린아이였던 예전의 그에게 바치고 싶다. 어른들도 다 처음엔 어린아이였으니까. 그래서 헌사를 다음과 같이 고치겠다. 어린아이였을 적에 레옹 베르테에게 나는 6살 때 실제로 겪은 이야기들이라는 원시림에 관해 쓴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보았다. 보아뱀이 맹수를 삼키고 있는 그림이었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면 6달 동안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잠만 잔다. 이것을 읽고 나는 밀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모험들을 한참 상상하다가 색연필을 가지고 와서 생전 처음으로 나만의 그림을 그려냈다. 나는 이 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뭐가 무섭니? 나는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게 보아뱀의 뱃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늘 설명을 해줘야 한다. 어른들은 내게 속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중요하지 않으니 보아뱀 그림은 그만두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충고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 나이 6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내 작품 1호와 2호가 성공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했던 것이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결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언제나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참 피곤한 일이다. 결국 나는 다른 직업을 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방법을 배웠다. 세계 이곳저곳을 날아다녔다. 지리 공부를 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되어 나는 중국과 애리조나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밤중에 길을 헤맬 때 이 지식은 아주 유용하다. 살아오는 동안 나는 아주 진지한 사람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만났다. 오랫동안 어른들 사이에서 지내며 아주 가까이에서 그들을 봤다. 그렇지만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이 그리 나아지진 않았다. 조금 똑똑해 보이는 어른을 만나면 나는 늘 가지고 다니는 내 작품 1호를 보여주며 시험을 해봤다. 그가 정말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대답은 언제나 이랬다. 모자로군요. 그러면 나는 그와는 더 이상 보아뱀이나 원시림이나 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트럼프 게임이나 골프, 정치나 넥타이 같은 주제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을 만났다며 무척 흡족해했다. 이렇게 나는 진심으로 속을 터놓고 말할 사람도 없이 외롭게 살아왔다.
6해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키기 전까지 말이다. 비행기의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에 나는 그 힘든 수리를 혼자서 해내려고 애썼다. 내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마실 물이 고작 일주일치밖에 없었다. 첫날 저녁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잠이 들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난파에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외로운 처지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동이틀 무렵 조그맣고 낯선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말했다. 부탁이에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눈을 비비고 주변을 살펴봤다. 아주 신기하게 생긴 자그마한 아이가 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 그림이 나중에 내가 그린 그 아이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잘 그린 것이다. 하지만 실제 모습에 비하면 매력이 훨씬 덜하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6살에 어른들 때문에 화가의 꿈을 포기했고 속이 보이거나 안 보이는 보아뱀 외에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놀라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난데없이 나타난 그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때 내가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라. 그런데 그 조그만한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지친 것 같지도 않았다. 배고픔이나 목마름에 시달려 보이지도 않았고 겁에 질려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로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겨우 입을 떼어 아이에게 물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러나 아이는 아주 중대한 일인 것처럼 다시 천천히 말을 했다.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 놀라운 일에 맞닥뜨리면 감히 거역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죽음의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순간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이라고는 지리와 역사, 산수, 문법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아이에게 말했다.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리면 돼. 나는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개의 그림 중에서 하나를 그려주었다.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 그림 말이다. 그런데 아이의 대답을 듣고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보아뱀 뱃속의 코끼리 말고.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단 말이야. 나는 양이 필요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아니, 이 양은 이미 병이 들었잖아. 다른 걸 그려줘. 나는 다시 양을 그렸다. 아니, 이건 내가 말한 양이 아니야. 순양이잖아. 그래서 나는 또 다시 그렸다. 그러나 내 친구는 이전 그림들처럼 이번 것도 거절했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 서둘러 엔진을 분해해야 했던 나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라 이번에는 되는 대로 대충 그렸다. 그러고서 툭 던져줬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이었다. 바로 내가 원하던 양이야. 이 양이 풀을 많이 먹을 것 같아? 그건 왜?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분명 괜찮을 거야. 내가 그려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들여다봤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뭐. 봐봐, 양이 잠이 들었어. 그렇게 나는 어린 왕자를 처음 만났다. 어린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묻기는 많이 하면서도 내가 묻는 말은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았다. 내가 그에 대해 차츰 알게 된 것은 그가 우연히 조금씩 내뱉은 말들을 통해서였다. 예를 들어 그는 내 비행기를 처음 보고는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뭐야?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라고, 내 비행기. 나는 내가 날아다닌다고 알려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소리쳤다. 뭐? 아저씨,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다. 아, 그거 참 신기하네. 어린 왕자는 그러고서 아주 천진하게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때문에 나는 무척 화가 났다. 내 불행을 심각하게 여겨주길 바랬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이어서 물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신비에 쌓인 어린 왕자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희미한 빛을 감지하고서 재빨리 물었다. 그러니까 넌 다른 별에서 왔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에 시선을 둔 채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다. 하긴 이걸 타고서는 아주 멀리서 오지는 못했겠네.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뭔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그러고는 이내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꺼내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오래도록 들여봤다. 뜻하지 않게 나온 어린 왕자의 속내 이야기에서 다른 별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궁금해 안달이 났을지 여러분은 상상이 갈 것이다. 얘야, 너는 어디서 왔니? 내가 사는 곳이라는 데가 어디야? 그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어린 왕자는 생각에 깊이 잠겨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다시 입을 열었다. 아저씨가 상자를 줘서 좋아. 밤이 되면 양 우리로 쓸 수 있잖아. 물론이지. 네가 착하게 굴면 낮에 메어둘 끈도 그려줄게. 이 제안에 어린 왕자는 놀란 듯 했다. 양을 메어둔다고? 거참 이상한 생각도 다 하네. 메어놓지 않으면 아무데나 돌아다녀서 길을 잃어. 내 친구는 또다시 까르르 웃었다. 양이 가긴 어딜 가. 어디든 곧장 앞으로 가지. 그러자 어린 왕자는 심각해져서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정말 작으니까. 그러고는 조금 서글픈 표정으로 덧붙였다. 곧장 앞으로 가봐야 그리 멀리 갈 수도 없어. 이렇게 해서 나는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은 겨우 집 한 채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별로 놀라지는 않았다. 지구나 목성, 화성, 금성처럼 우리가 이름을 붙인 커다란 행성들 외에도 망원경으로도 관측하기 힘들 만큼 아주 작은 별들이 수백 개는 더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하나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인다. 이를테면 소행성 325 같이 말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다 온 별이
소행성 비유길리라고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별은 1909년 어느 터키 천문학자의 망원경에 딱 한 번 잡힌 적이 있다. 그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을 대대적으로 증명했다. 하지만 그의 초라한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늘 이런 식이다. 그런데 소행성 비유길리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행스럽게도 터키의 독재자가 자신의 국민들에게 유럽식 의복을 입으라고 명령을 내렸고 어길 시에는 사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1920년 그 터키 천문학자는 아주 우아하게 차려입고 와서 자신이 발견한 것을 다시 증명했다. 이번에는 모두가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소행성 비유길리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며 번호까지 알려주는 것은 다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여러분이 새로 친구를 사귀었다고 말하면 어른들은 중요한 것을 묻는 법이 결코 없다. 목소리가 어떻니? 그 애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뭐야? 나비를 수집하니? 하고 묻지 않는다. 대신 이런 것들을 묻는다.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고? 몸무게는 몇이야? 아버지는 수입이 얼마나 되시니? 이런 것들을 알아야 비로소 그 애를 안다고 생각한다. 만일 어른들에게 창턱에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엔 비둘기들이 앉아있는 예쁜 빨간 벽돌집을 봤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을 떠올리지 못한다. 어른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다. 정말 멋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왕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그가 정말 귀엽고 잘 웃으며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누가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라고 대답하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러분을 어린아이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살다 온 별은 소행성 비유길리예요. 하고 말하면 어른들은 알아듣고서 이런저런 질문으로 더는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그렇다. 그러나 그들을 탓할 필요는 없다. 아이들은 그저 어른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물론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우리들에게 숫자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이렇게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어린 왕자가 자기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작은 별에 살았어요. 그에게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편이 훨씬 더 진실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고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제 어린 왕자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려고 하니 마음이 무척 슬프다. 내 친구가 양을 데리고 떠난 지 벌써 6해나 지났다. 지금 여기에다 그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건 슬픈 일이다. 누구나 다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나 역시 숫자에만 관심 있는 어른들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샀다. 6살에 속이 보이거나 안 보이는 보아뱀을 그린 것 말고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힘이 든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나는 어린 왕자와 닮은 초상화를 그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잘 해낼 수 있을지는 정말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이 잘 그려지면 또 어떤 그림은 영 비슷하지가 않다. 키도 조금씩 틀려진다. 이 그림에서는 너무 크고 저 그림에서는 너무 작다. 옷 색깔도 망설여진다. 그저
그럭저럭 기억을 조금씩 더듬어 그려본다.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잘못 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한다. 내 친구는 자세히 설명해주는 법이 없었으니까. 아마 나를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상자 속의 양을 볼 줄 모른다. 어쩌면 나도 조금은 어른들과 비슷해져 버렸는지 모르겠다.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나는 날마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나 출발하던 상황, 그가 여행한 별들에 대해 알아갔다. 어린 왕자가 생각에 빠졌을 때 우연히 조금씩 꺼낸 말들을 통해서였다. 이런 식으로 셋째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양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가 갑자기 의심이 생긴 듯 심각하게 물었던 것이다. 양이 작은 떨기나무들을 먹는다는 게 사실이야? 사실이지. 아, 그거 잘 됐다. 나는 양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 없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양이 바오밥 나무도 먹어? 나는 바오밥 나무는 작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성당 건물만큼이나 커다란 나무라고 알려줬다.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 한 무리를 데려간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어치우지 못할 거라고 말이다. 코끼리 한 무리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까르르 웃었다. 코끼리들을 차곡차곡 포개 놓아야겠는걸? 영리하게 이런 지적도 했다. 바오밥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아주 작아. 그건 그렇지. 그런데 왜 양이 어린 바오밥 나무를 먹었으면 하는 거야? 그는 다 아는 것을 묻는다는 듯 대꾸했다. 아이 참, 당연하잖아. 나는 이 수수께끼를 스스로 풀어내기 위해 머리를 마구 쥐어짜야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린 왕자의 별에는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함께 나쁜 풀도 자랐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와 나쁜 풀에 나쁜 씨가 있었다. 그런데 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땅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자니까 말이다. 그러다 깨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기지개를 켜고 조그마하고 예쁘장한 가지를 태양을 향해 수줍게 내뻗는다. 그게 작은 나무나 장미나무의 가지라면 마음대로 자라게 놔두어도 된다. 그러나 나쁜 식물이라면 알아채는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시무시한 씨들이 있었다.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땅속에 그 씨들이 잔뜩 퍼져 있었다.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절대로 없앨 수 없다. 나무가 별 전체를 가득 덮고 뿌리들이 사방에 구멍을 뚫어 놓는다. 아주 작은 별에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은 그만 쪼개져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얼마 뒤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면 별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청소해줘야 해. 바오밥 나무는 어릴 때는 장미나무와 아주 비슷하지만 구별이 되는 순간 바로 뽑아줘야 해. 아주 지루한 일이지만 또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해. 어느 날 그는 내게 지구의 아이들이 바오밥 나무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멋있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언젠가 여행을 떠난다면 그 그림이 도움이 될 거야. 가끔은 해야 할 일을 미뤄도 괜찮아. 하지만 그게 바오밥 나무에 관한 일이라면 언제나 대참사가 벌어져. 나는 게으름뱅이가 살던 별을 하나 아는데 그가 작은 나무 세 그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두었다가 그만.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알려준 대로 그 별을 그려보았다. 나는 훈계조의 말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성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데 반해 그 나무가 자라는 별에 잘못 들어선 여행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은 대단히 크므로 이번 한 번만 예외로 하겠다. 얘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렴. 나는 나처럼 오랫동안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모르고 지나쳤던 내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무척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렸다. 이 바오밥 나무의 그림이 주는 교훈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다. 어째서 이 책의 다른 그림들은 바오밥 나무 그림처럼 크고 화려하지 않아요?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나도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는 긴급한 문제라는 생각에 내가 꽤나 힘이 넘쳤던 것 같다. 어린 왕자야, 이렇게 나는 너의 여리고 쓸쓸한 삶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단다. 너에게는 해지는 감미로운 광경을 보는 것 외에 오래도록 다른 낙이 없었어. 네가 넷째 날 아침에 말했을 때 나는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 나는 해지는 광경이 정말 좋아. 해지는 걸 보러 가자. 아직 기다려야 돼. 뭘 기다려? 해가 지길 기다려야지. 처음에 너는 아주 놀란 표정을 하더니 이내 혼자서 까르르 웃었어. 그러고는 말했지. 지금도 내가 내 별에 있는 것만 같아서. 맞다. 미국에서 정오면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고 있지. 1분 만에 프랑스로 갈 수 있다면 충분히 해지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나 너의 작은 별에서는 의자에 앉은 채 몇 발짝만 당겨 앉으면 되었지. 그래서 넌 원할 때마다 석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야. 하루는 해지는 광경을 44번이나 봤어. 잠시 뒤에 너는 또 이렇게 말했어. 있잖아. 나는 몹시 슬플 때면 해지는 광경을 보고 싶거든. 44번이나 해지는 걸 봤던 날, 넌 그렇게나 슬펐던 거야?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5째 날, 이번에도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생활에 관한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오랫동안 말없이 고민해왔다는 듯 느닷없이 물었던 것이었다. 양이 말이야, 작은 나무들을 먹는다면 꽃도 먹을까? 양은 제 앞에 있는 건 뭐든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응, 가시가 있는 꽃도. 그렇담 가시가 무슨 소용이야? 나도 알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엔진에 꽉 조여진 볼트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비행기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아 상황이 심각하게 느껴져서 몹시 걱정이 되었고 마실 물까지 떨어져 가서 최악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었다. 꽃의 가시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한 번 물어보면 대답을 들을 때까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선 상태라 아무렇게나 대꾸해버렸다. 가시는 아무데도 쓸모없어. 순전히 꽃들이 심술 부릴 때나 쓰는 거지. 잠시 말이 없던 어린 왕자는 원망하듯 내쏘았다. 그렇지 않아. 꽃들은 연약해 순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거야. 꽃은 가시를 가졌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를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볼트가 계속 안 빠지면 망치로 부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럼 아저씨 생각에는 꽃이... 그만해. 난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한 거라고.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느라 바쁘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날 쳐다봤다. 중요한 일? 어린 왕자는
그에게는 몹시 흉하게 보일 것 같은 물건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나를 내 손의 망치와 시커먼 기름투성이인 내 손가락을 바라봤다. 꼭 어른들처럼 말하네.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그러나 그는 사정없이 말을 이어갔다. 아저씨는 전부 잘못 생각하고 있어.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그는 정말로 몹시 화가 난 것이다. 그의 금빛 머리칼이 바람에 나부꼈다. 어느 별에 얼굴이 시뻘건 아저씨가 있었어. 그 아저씨는 꽃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어.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구를 사랑한 적도 없어. 덧셈 말고 다른 건 결코 해본 적이 없댔어. 그리고 하루 종일 아저씨랑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어.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잘난 척만 계속했어. 그런데 알아? 그 아저씨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버섯이지. 뭐라고? 버섯이라고. 어린 왕자는 너무 화가 난 탓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었어.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꽃들을 먹었고. 그런데도 꽃들이 아무 쓸모없는 가시를 만드느라 왜 그렇게 애를 쓰는지 아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양과 꽃의 전쟁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게 얼굴이 시뻘겋고 뚱뚱한 아저씨의 덧셈보다 더 중요하지도 진지하지도 않은 일이란 말이야? 나의 별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뿐인 꽃이 있어. 작은 양 한 마리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무심코 단번에 먹어 없애버려도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진 채 계속 말했다. 만일 누군가가 수백 수천만 개의 별 중에 단 한 곳에만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그는 별들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내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어. 생각할 거야.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그건 그 사람에겐 갑자기 모든 별이 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어린 왕자는 말을 더 잇지 못했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버린 것이다. 밤이 내렸다. 나는 내 도구들을 내려놓았다. 망치니 볼트니 목마름이니 죽음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어떤 별에, 내가 사는 행성인 지구라는 별에 위로가 필요한 어린 왕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품에 안고 흔들어 달랬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네 양에게 부리망을 그려줄게. 꽃에게는 보호덮개를 그려주고 또... 나는 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행동이 몹시 서툴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그에게 가닿고 어디쯤에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정말이지 수수께끼다.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늘 꽃잎이 한 겹뿐인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그 꽃들은 자리도 별로 차지하지 않고 누구를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아침이면 풀 사이로 올라왔다가 저녁이면 쓰러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서 왔는지 모를 씨앗 하나가 어린 왕자의 별에 싹을 틔웠다. 어린 왕자는 다른 꽃들과는 전혀 다른 자그마한 가지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일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작은 나무는 이내 더 자라지 않고 꽃을 피울 준비를 했다. 어린 왕자는 커다란 꽃봉오리가 자리 잡는 것을 보고는 곧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을 예감했다. 그러나 꽃은 안전한 초록색 방에서 단장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꽃은 정성스레 빛깔을 골랐다.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들을 한 장 한 장 가다듬었다. 개양귀비처럼 온통 구겨진 채로는 나오기 싫었던 것이다. 최고로 아름답게 빛날 때 나오고 싶었다. 그 꽃은 애교가 대단히 많았다. 따라서 꽃의 신비로운 단장은 며칠이고 계속됐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바로 그 시각에 꽃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토록 빈틈없이 준비했으면서도 꽃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이제 막 깨어났어. 미안해. 아직 머리가 헝클어진 상태라서. 어린 왕자는 감탄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너무나 아름다워. 그렇지. 게다가 나는 햇님과 동시에 태어났어. 꽃이 조용히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그 꽃은 정말이지 마음을 설레게 했다. 아침 먹을 시간 같은데 내게 친절을 베풀어줄 생각은 있는 거지? 잠시 뒤에 꽃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무척 당황하면서도 물뿌리개를 찾아와 꽃에 물을 뿌려주었다. 이처럼 꽃은 약간은 까탈스러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의 마음을 괴롭혔다. 어느 날은 제 몸에 있는 가시 4개를 보여주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호랑이가 발톱을 세우고 덤벼들면 어떡하지? 내 별에 호랑이는 없어.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 어린 왕자가 대꾸했다. 난 그냥 풀이 아니야. 꽃이 가만히 대답했다. 미안해. 호랑이 따위는 전혀 겁나지 않아. 하지만 바람이라면 질색이야. 혹시 바람막이 같은 거 없어? 바람이 질색이라니. 식물로선 안 된 일이네. 이 꽃은 꽤 까다롭구나.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저녁이면 유리덮개를 씌워줘. 이곳은 몹시 추워. 환경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 내가 살던 곳은... 꽃은 말을 멈췄다. 씨앗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 대해서는 알 턱이 없었다. 꽃은 그처럼 순진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것이 몹시 창피했던지 2-3번 기침을 했다.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돌리려고 말이다. 그러고는 다시 물었다. 바람막이는?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네가 계속 말을 걸었잖아. 꽃은 어린 왕자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계속 억지로 기침을 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진심으로 꽃을 사랑했음에도 이내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꽃이 내뱉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러자 몹시 불행해졌다. 꽃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았어야 했어.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내게 털어놨다. 꽃들의 말은 절대로 귀담아 들으면 안 돼. 그저 바라보고 향기를 맡아야 해.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해주었는데 난 그걸 즐길 줄 몰랐어. 발톱이야기에 나는 아주 화가 났거든. 마음을 너그럽게 먹었어야 했는데. 또 이런 말도 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 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했어. 꽃은 내게 향기를 뿜어주고 나를 환하게 밝혀줬는데 그렇게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어. 꽃의 대단찮은 심술 뒤에 숨은 애정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꽃들은 정말이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잘해.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내 생각에 어린 왕자는 이동하는 철새들을 이용해 별을 빠져나왔던 것 같다. 출발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말끔히 정돈했다. 활화산들을 세심하게 청소해줬다. 그의 별에는 활동 중인 화산이 2개 있어서 아침마다 음식을 데워 먹기에 아주 편리했다. 불이 꺼진 휴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말했듯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휴화산도 화라산과 마찬가지로 청소해 놓았다. 청소를 잘해 놓으면 화산은 천천히 규칙적으로 타오르고 폭발하지 않는다. 화산 폭발은 굴뚝에서 불이 나는 원리와 같다. 물론 지구에 사는 우리들은 지구의 화산들을 청소해 주기에는 너무 작다. 그 때문에 지구의 화산들이 곤란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조금 서글픈 마음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바오밥 나무의 뿌리를 뽑아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날 아침은 익숙한 그 모든 일에 유난히 마음이 쓰였다. 어린 왕자가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둥근 유리덮개를 씌워주려고 하는데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감기에 걸려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마침내 꽃이 입을 열었다. 용서해줘. 부디 행복하길 바랄게. 어린 왕자는 꽃이 자기를 탓하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는 유리덮개를 손에 든 채 그대로 멈춰서 버렸다. 꽃의 상냥하고 조용한 태도가 너무나 낯설었다. 그래, 난 널 사랑해. 꽃이 말했다. 네가 그걸 모르는 건 내 탓이야.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도 나만큼 어리석었어. 부디 행복하길 바랄게. 유리덮개는 그냥 둬. 더는 필요 없으니까. 하지만 바람이... 난 그리 쉽게 감기에 걸리진 않아. 오히려 밤의 신선한 바람이 내게 좋을 거야. 나는 꽃이잖아. 하지만 벌레들이... 나비들이 오게 하려면 애벌레 2-3마리 정도는 참아야겠지. 나비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 같아. 그리고 나비들이 아니면 누가 날 찾아오겠어. 너는 멀리 갈 텐데. 커다란 짐승들도 하나도 안 무서워. 나는 발톱이 있으니까. 꽃은 순진하게 가시 4개를 내보였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꾸물거리지 마. 성가시니까.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어서 가. 꽃은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 정도로 자존심이 무척 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의 별은 소행성 325호와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가 위치한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일거리를 구하고 또 뭔가를 배울 수도 있을까 싶어서 그 별들을 방문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자주색 옷감과 흰 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서 단순하지만 위험 있어 보이는 옥자에 앉아 있었다. 오, 신하가 하나 왔도다. 왕이 어린 왕자를 보자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지? 왕들에게 세상은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신하인 것이다. 내가 잘 볼 수 있게 가까이 오라. 왕은 누군가의 왕이 된다는 사실에 흡족해하면서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곳을 찾아 둘러봤지만 그 별은 왕의 화려한 흰 담비망토로 온통 뒤덮여 앉을 틈이 없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대로 서 있었는데 피곤했던 탓인지 하품이 나왔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하품을 그만오라. 왕이 말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긴 여행을 하느라 잠을 못 잤거든요. 어린 왕자가 몹시 당황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네게 명하노니 하품을 하도록 하라. 짐은 벌써 몇 해째 하품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하품하는 것도 짐에게는 구경거리가 된다. 자, 명령하노니 또 하품을 하라. 왕이 말했다.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 주눅이 들어서 못하겠어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다면 짐이 명하노니 때로는 하품을 하고 또 때로는... 왕은 말끝을 불분명하게 웅얼거렸는데 조금 화가 난 것 같았다.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받기를 원했고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군주였던 것이다. 그러나 또한 아주 착한 사람이기도 했으므로 합리적인 명령을 내렸다. 왕은 평소에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만일 짐이 어떤 장군에게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했는데 장군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다. 짐의 잘못이니라.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짐이 명하노니 앉으라. 왕이 흰 담비 가죽 망토의 한 자락을 위엄있게 걷어올리며 말했다. 어린 왕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별은 매우 작았다. 도대체 왕은 여기서 무엇을 다스리는 걸까? 폐하, 죄송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짐이 명하노니 질문하라. 왕이 빠르게 대답했다. 폐하,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세요? 모든 것. 왕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라고요? 왕은 슬며시 손을 들어 자기 별과 다른 별들과 또 떠돌아다니는 작은 별들을 가리켰다. 저 별들 다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저 별들 다. 왕이 대답했다. 그는 절대군주일 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는 군주였던 것이다. 별들이 폐하께 복종하나요? 당연히 즉시 복종하지. 짐은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왕의 능력이 그토록 대단한 것에 감탄했다.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의자를 당길 필요도 없이 해지는 광경을 하루에 44번뿐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아니 200번이라도 볼 수 있을 텐데 갑자기 버려두고 온 자신의 작은 별이 생각나서 조금 슬퍼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했다. 해지는 광경을 보고 싶어요. 제가 행복할 수 있게 해가 지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 만약에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가라고 하거나 비극을 한편 쓰라고 하거나 혹은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장군이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짐과 그 장군 중 누구의 잘못이겠느냐? 폐하의 잘못이지요. 어린 왕자가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렇지. 누구에게든 그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권위란 우선적으로 이성에 근거해야 하는 법이다. 백성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하면 반란이 일어나지.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야 복종을 요구할 권한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부탁한 해지는 광경은요? 한번 물어보면 대답을 들을 때까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짐이 명할 테니 해지는 광경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짐의 통치 방식에 따라 조건들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게 언제 갖춰지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왕은 대답하기 전에 두툼한 책력을 살펴보았다. 그건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보게 되리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해지는 광경을 놓치는 게 아쉬웠다. 그러나 이미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제가 더 할 일이 없군요. 떠나야겠어요.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가지 마라. 대신으로 삼아줄 테니 가지 마라. 신하가 생겨서 몹시 흡족했던 왕이 어린 왕자를 붙잡았다. 무슨 대신요? 사법 대신이라. 판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다. 짐이 아직 영토를 돌아본 적이 없어서 짐은 매우 연로한데 마차를 둘 공간이 없어 걸어다니는 건 피곤한 일이고. 아, 제가 벌써 봤어요. 저쪽에도 아무도 없어요. 어린 왕자가 몸을 구부려 별의 다른 쪽을 한 번 더 보고 나서 말했다. 그럼 그대 자신을 심판하라.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다. 남을 심판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야. 그대 자신을 제대로 심판한다면 그건 그대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다. 왕이 말했다. 제 자신을 심판하는 일이야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꼭 이곳에 있을 이유는 없어요. 에헴, 짐의 생각에 분명 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다. 밤이면 소리가 난다. 그 늙은 쥐를 심판하라. 때때로 사형을 선고해도 좋다. 그 쥐의 목숨은 그대의 판결에 달려있다. 그러나 매번 특별 사면을 내려 쥐의 목숨을 아끼도록 하라. 이 별에 단 한 마리뿐인 쥐이니.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안 된다.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채비를 다 마쳤지만 나이든 왕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지켜지기를 바라신다면 제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예를 들어 1분 내로 떠나라고 명령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조건들은 충족이 된 것 같은데요. 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한숨을 쉬고 출발했다. 그대를 짐의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위험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나며 생각했다. 두 번째 별에는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 나의 숭배자가 왔구나. 그는 멀리서 오고 있는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자만심 강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의 숭배자로 보이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인사할 때 쓰는 모자란다. 사람들이 내게 환호할 때 답례하기 위한 거지. 그런데 불행히도 이쪽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요? 어린 왕자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손뼉을 마주쳐보렴. 자만심 강한 남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손뼉을 마주쳤다. 자만심이 강한 남자는 모자를 들어올리며 멋들어지게 인사를 했다. 왕이 사는 별보다 훨씬 재밌는걸?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러고는 다시 손뼉을 마주쳤다. 자만심이 강한 남자는 또다시 모자를 들어올리며 인사를 했다. 5분이 지나자 어린 왕자는 이 단조로운 놀이에 실증이 났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모자가 땅에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어린 왕자의 물음을 듣지 못했다.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은 칭찬하는 말 외에 다른 말은 결코 듣지 못한다. 정말로 나를 그렇게 찬양하니? 자만심 강한 사람이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찬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찬양한다는 건 이 별에서 내가 제일 미남에 옷도 제일 잘 입고 가장 부자인데다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거야. 이 별에는 아저씨밖에 없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주렴. 어쨌든 나를 찬양해줘. 아저씨를 찬양해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약간 으쓱하며 말했다. 그런데 그게 아저씨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이지 아주 이상해. 길을 떠나며 어린 왕자는 그저 이런 생각만 들었다.